무슨 주말까지 안 쉬고 나와서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해요. 사실 주말까지 이렇게 열심히 나와서 일을 하면 우리가 진짜 다 그 성공이라는 걸 꼭 해야 될 텐데, 그 성공이라는 기준 자체가 참 아무래도 자본주의 사회다 보니까 일정 부분은 돈으로 또 환산이 되어야 되겠죠. 그죠? 또 성공을 했다 그러는데 계속 남한테 꼼지라고 다니고 이러면 여기 성공한 사람처럼 안 보이고 사람 폼상하니까 안 될 것 같고, 또 나이에 걸맞는 정도의 우리가 왜 흔히 요즘에 쓰는 말 중에서 저는 참 재밌는 말이 있어요. 아우라라는 말이 있어요. 아우라. 그래서 그 사람은 참 괜찮은 아우라가 있어. 그러길래 아우라가 뭔가를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얼마 전에 한 책을 읽었는데, 프로토벨로의 마녀라는 책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작가가 코엘류라는 작가예요. 무슨 책이야? 연금술사 쓴 작가가 연금술사라는 책도 봐요. 진짜 훌륭하지 않아요? 모든 인간의 성공의 법칙을 그렇게 소설을 통해서 철학적인 걸 그렇게 풀어내다니 정말 난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이 교주 되고 남을 거예요. 정말 괜찮은 사람인데, 그래서 그분 책을 너무 좋아해서 제가 프로토벨로의 마녀를 읽었더니 거기에 아우라가 나오더라고요. 아우라가 뭐냐 하면 이제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의 육체와 이 사람의 풍겨나는 여러 가지의 영혼적 요소들, 그러니까 육체를 떨어진 영혼이 여기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게 육체잖아요. 그럼 이 사람을 감싸는 이 영혼과 육체 사이의 이 후광, 이걸 갖다가 우리가 아우라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한테서는 이 아우라의 폭이 굉장히 넓고 강하게 풍겨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풍겨나기 위해서는 엄청난 세월과 또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나름대로의 자기의 컨텐츠를 만들어 나가는 거겠죠. 그래서 가만 보면 아우라는 컨테이너가 아니에요. 컨텐츠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제 주로 컨테이너는 여기 조금 나가면 성형외과 많으니까 거기 가서 해결하시고, 오늘은 저랑 이제 컨텐츠에 대해서 우선은 많이들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 방송에서 많이 저를 이렇게 접하셨던 분들은 이렇게 탁 보시면은 방송보다 상태가 더 낫지요, 훨씬? 네. 왜 이렇게 뚱뚱하게 나오는 겨, 방송. 진짜만 해갖고. 깜짝 놀랐어요, 내가 나온 줄 알고. 그랬더니 방송에 나가면 어떤지 아세요? 보통 사람이 가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자기가 가진 몸무게보다 8kg 정도가 더 찌게 나오는 거예요, 방송이. 그래서 이렇게 뚱뚱하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송에서 되게 이쁘게 나오려면요, 어때야 되냐면 눈, 코, 입이 엄청 커야 되고요. 그러니까 방송 나가서 이쁠 만한 얼굴을 내가 여기서 찾아드릴게요. 한번 보면 앞줄 없고, 둘째 줄은 전멸했네. 없어요. 절대 안 돼. 절대 나가지 말아요. 큰일 나. 셋째, 갈수록 심하다. 안 해야 돼. 정말 그래야지 멋있게 나오고 막 이러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하고 올해 동안 이제 방송을 한 40여 회가 넘게 강의를 했어요. 그것도 40여 회도 무슨 주제가 이어지는 것도 아니고 매번 사람 사는 문제 중에서 가장 문제다울 수 있는 문제를 뽑아서 거기에 대한 솔루션을 주는 것으로 40회를 강의를 하니까 사실은 사람 사는 얘기 안 한 게 없이 거의 다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를 저 사람이 그냥 어디서 뭐 이렇게 말 잘하는 아줌마가 어서 하나 툭 튀어나왔나 그러겠지만은, 저는 이제 강의를 한 16년 정도 했고, 그 이전에는 한 달에 6,000km를 운전을 직접 하고 다니면서 사실은 초기에 연수원을 다 다니면서 교육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회사가 가고 있는 컨텐츠는 한 50여 가지가 넘어요. 리더십 관련, 커뮤니케이션, 그 다음에 고객 관련해서 쭉 있고, 이제 제가 운영하는 회사는 W 인사이트예요. W는 우먼입니다. 그래서 여성에게 관련된 여러 가지 조직 문화와 리더십, 그리고 성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법칙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성 고객에게 기업이 물건을 팔려면 어떻게 하면 여성 고객을 좀 더 기업 것으로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마케팅 컨설팅 짜주는 전략 연구, 이렇게 해서 두 파트로 크게 나눠져 있고, 직원은 한 연구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한 20여 명 정도 되는데 몽땅 여자예요. 남자가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남직원을 보려고 그랬더니 문제가 심각해요. 왜냐하면은 여자들이 다 무서워해, 애 낳고. 그래서 모이면 순 응담패설만 하고 앉아있고 아주 신경이 쓰여갖고 남자 하나 뽑으면 다들 성희롱으로 말려들을 것 같아서 지금 제가 굉장히 걱정이 돼요. 그냥 남자 직원 내년에 하나 꼭 뽑을 테니까 니네 입 조심하고 막 이 얘기 했더니 우리 직원들이 예쁜 애로 해주세요. 막 이러는 거야. 벌써부터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아요. 이게 심각해요, 아주 정말. 그래서 저는 굉장히 오랫동안 강의하는 일을 천직으로 생각했고, 뭐 강의 처음 시작에는 참 어려웠지만 한 5, 6년 정도 되고 보니까
진짜 이게 내 직업이다. 이게 내 거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작년 3월 달에 MBC에서 연락이 왔어요. 느닷없이 연락이 왔어요. 거기 PD 한 분이 그 결혼하는 부부, 이혼하는 부부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남녀 부부의 대화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원장님이 그런 강의를 한다면서요. 그래서 예, 그런 강의 내용이 우리 회사 이게 컨텐츠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렇게 조직에서의 남녀의 융화를 위해서 혹은 마케팅에서 남녀 고객 심리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남녀 심리에 대한 컨텐츠가 우리 회사에 단기간 동안 보유된 게 있어요. 70분씩 강의를 하는데 주제 3개 이외에는 일반인들에게 할 얘기가 제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딱 3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3번을 했더니만 그 아침 시간에 엄청난 시청률 격돌 시장에서 제가 강의를 하는 유일한 MBC 수요일날 시청률이 팍팍 올라가는 거예요. 막 9%까지 올라가니까 3%였던 게. 뭐 갑자기 이제 저는 3번 하고 그만두려고 그랬더니 MBC를 잠깐 들어오래요. 그래서 들어갔더니만 막 프랭카드가 막 걸려있고요. 막 상패도 크게 2개가 있고. 근데 제가 되게 촌사람이에요. 충북 괴산 증평 알아요? 충북 괴산 증평. 여러분 원래 촌사람들이 프랭카드에 약한 거 알아요? 촌사람들은 촌스러워갖고 프랭카드에 지 이름 걸려있으면 그 회사 위해서 뭐 목숨 바쳐야 되는지 알아요? 갑자기 막 오버해서 사명감에 불타고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막 이런 거 좀 있어요. 촌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프랭카드 보고 흥분해갖고 40번 넘게 강의한 거잖아요. 서로 이제 좀 우리 이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해나가 보면 여기 계신 분들은 결혼은 다 하셨어요? 안 하신 분이 많아요? 결혼 아직 안 하신 분 손 들어봐봐요. 아직. 잠깐 내려봐요. 잘 생각하고 잘 생각해야 돼. 한 번도 안 간 사람만 들어요. 알았죠? 우리가 갔다 온 거는 한 번 간 걸로 치는 게 알았죠? 자, 한 번도 안 간 사람만 손 들어봐봐요. 결혼. 예, 아직 안 한 사람. 그래도 꽤 되시네. 결혼 안 하신 분들이.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서로 이제 통성명을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한 20대 분들 계시면 손 들어보세요. 20대. 어디? 많이 계시고, 그렇구나. 그 다음에 이제 30대 손 들어보세요. 30대. 30대 분들. 좋겠다. 지금부터 뭔가 시작해도 얼마나 넘치는 나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40대 손 들어보세요. 40대. 그 옆 사람이랑 상의하지 말고, 그냥 들어요. 자기 나이인데 뭐. 다시 한번 합니다. 40대 손 들어봐요. 40대. 번쩍. 어디? 40대 했죠. 이제 여기까지. 50대는 뭐 그만하지 뭐. 자꾸 하면 힘들고 그만하고. 그럼 여태까지 손 못 든 사람 다 들어봐요. 한꺼번에 쫙 시작. 50대 어디 크게 들어보세요. 우리 박수 쳐드립시다. 야. 자, 지금 50대라고 마지막에 손을 드셨던 분들이 다시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들 이분들을 좀 봐주세요. 한번 보세요. 이렇게 쭉 보세요. 자, 이분들 봐요. 이렇게 쫙 보시면은 어때요? 50대처럼 안 보이죠, 요즘에? 정말 젊어요. 오늘 할 얘기가 그겁니다. 우리가요, 사실 굉장히 길게 삽니다. 아주 오랫동안 살아요. 긴 수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법칙이 다르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자, 봐요. 우리 만약에, 야, 우리 저기 어디 가서 잠깐 1박 2일 정도 놀러 가고 고기 꺼먹고 놀다 오자. 그러면은 대부분 어떻습니까? 별로 차리고 갈 게 없어요. 끌고 갈 짐도 별로 없어요. 그죠? 그냥 간단하게 입고, 그냥 간단하게 싸갖고, 그냥 피크닉 가듯이 온 가족 떠나면 그만이에요. 근데, 만약에 8박 9일 동안 여행을 가자 그러면은 일단 뭐가 달라질까요? 얘기해보세요. 달라지는 거? 그래. 짐보따리 크기가 달라진다? 또? 그렇지. 쓸 돈이 달라진다? 또? 마음이 어떻게 달라요? 마음이. 부담 팍팍? 부담 팍팍. 또? 직장 휴가 같은 거 내야 된다. 맞아요. 또? 뭘요? 설레이는 정도가 달라진다. 굉장히 역시 여자가 50대가 되면 저렇게 떠날 준비가 돼 있어. 설레요. 어쩔 수 없어요. 또? 네? 계획표가 달라질 것이다. 8박 9일간은 어느 정도 계획하고 떠나야 되죠. 또? 애들, 맞아. 엄마니까 또 어쩔 수 없어. 애들 단둘이 하고 가야 될 거 아니야. 어디다가 박아놓고, 그죠? 또? 예? 잠이 안 온다. 좋아서 잠이 안 온다. 중요한 얘기. 멤버가 바뀐다. 그럼 8박 9일 가면 누구랑 가려고 그러는데? 에? 아니, 설명 안 해도 돼. 맞아요. 멤버가 바뀔 수도 있다.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다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옛날에는요, 65세에 돌아가시면 호상이라고 그랬던 거 기억나세요? 그리고 저 살았던 충북 괴산 증평은요,
엄청 시골이에요. 요만해 동네 찍어요. 근데 거기 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당시 할머니가 제 옆집에 살던 할머니가 저를 무지 좋아했어요. 내가 왜냐하면 맨날 흑사탕 알사탕 갖다 날라갔고. 근데 그 할머니가 63세 돌아가셨는데 뭐냐면 그 집에서 거의 경상 분위기였어요. 호상이라고. 그 60만 넘으면 시골은 할머니들이 다 정말 이렇게 꼬부라져갖고 다 어깨를 이러고 다녔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63이 떨어요? 안 떨죠? 요즘에는요 63이면 너무너무 젊어요. 자, 우리가 길게 살게 된다고요. 거의 평균 수명 80, 90을 넘어가게 되면 준비할 게 달라지죠. 살아가는 법칙이 달라지죠. 근데 참으로 이상하게 옛날에 65세 정도의 평균 수명에 살았던 사람들이 35세나 35세에서 55세를 지내는 20년의 세월과 평균 수명 90을 육박할 우리의 35세에서 55세 이 역동적으로 살아야 되는 삶의 법칙이 거의 변한 게 없더라. 라면 문제죠. 문제는 언제 맞이할까요? 60 다 돼서 놀랄 거예요. 근데 그때는 놀래봤자 경기밖에 못해요. 지금 빨리 뭔가 해내야 된다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을 같이 좀 해볼 텐데 여러분 생각에 진짜 오래 살까? 여러분은 한 어느 정도 살다 가셨으면 좋겠어요? 한 몇 살 정도 살다 가셨으면 좋겠어요? 응? 80? 대부분 우리가 살면서 뭘 안 하는지 아세요? 내가 얼마 살 것이냐라는 개념 자체를 한 번도 현실적으로 고민해 본 분들이 드물어요. 대부분 살고 죽는 문제는 언제쯤 되는지 아세요? 55세 가까이 돼서 친구 중에 한 10% 정도가 일찍 돌아가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나도 갈 수 있구나 그러면서 가는 날짜에 대해서 생각을 해요. 그 전까지는 대부분 생각을 안 하신단 말이죠.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생각하면 빨라요. 여기 계신 여성분들에게 여쭤볼게요. 여러분 어머니, 친정엄마가 요즘에 한 몇 살은 살다 가셔야 그래 우리 엄마 잘 살다 갔다 이러면서 좀 덜 섭섭하겠어요. 한 몇 살? 한 85세 이상은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친정엄마가. 우리 친정엄마가 72인데 오래 사셔야 돼요. 80 조금 넘겨도 10년 더 사시는 건데 그 정도는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요즘에 보면은요, 우리 어머니 세대인 한 60이 넘으신 분들이 벌써 80세를 육박하고 그걸 넘어가요. 암 아니고 교통사고 아니면 70 이전에 가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따져봤을 때 여기 계신 분들, 아까 우리가 이렇게 손들어 봤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의 평균 수명은 거의 85세를 넘어서서 90 정도까지는 충분히 다 살다 가십니다. 지금 현재 27살 정도 되시는 분들은요, 인생의 가장 쉬운 시기를 살았어요. 그죠? 가장 쉬운 시기죠. 부모가 돈을 대주면 그걸로 공부하고, 그리고 가끔씩 땡깡 부리면 돼. 그죠? 엄마, 지금 애들 다 땡깡 부리잖아요. 요즘에 이제 기말고사 다가오니까 이것들이 더 땡깡을 부려. 평균 5.5르면 MP3, 10.5르면 디카, 이거 계속 부모한테 거래 걸고. 그래갖고 엄마들이 모여서 그러잖아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끝나면 두 종류가 있대요. 뒤지게 맞거나, 디카 사거나 둘 중에 하나라 그러잖아요. 정말 이렇게 그 시기는 아주 쉽게 지나왔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장 어려운 시기를 한번 겪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바로 약 한 26, 27살 때 어려운 시기를 겪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요. 사람이 성공을 해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자기 자신과 맞닿게 정면으로 맞닿는 시기가 바로 26, 7 사회생활 시작하면서부터예요. 그 전에는 자기랑 정면으로 맞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 기억해 보십시오. 어렸을 때 피아노 같은 거 배워봤어요? 네. 피아노 배울 때는요. 그때 정말 피아노 치기 싫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피아노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칠 수 있는 이유는 순전히 엄마라는 리더가 있기 때문이에요. 아이가 리더가 아니에요. 애가 피아노 치다가 꼭 딴지 걸잖아. 엄마한테. 엄마 끊어줘. 치기 싫어. 끊어줘. 그럼 계속 애가 얘기해. 그럼 엄마가 어떻게 해요?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시죠. 끊긴 뭘 끊어 이 지지배야. 그래도 시작했으면 그래도 그냥 체른이 다치고 엘리든지 지랄인지 그런 것까지 끝내야지 될 거 아니야. 그래갖고 끝까지 엘리제까지 애를 밀어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여러분 제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중간에 또 치기 싫어. 엄마 나 진짜 끊어져. 나 진짜 치기 싫어. 안 칠 거야. 그러면 엄마가 또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하시죠. 근데 어떻게 자기 자신 맨날 패요. 그러니까 리더십 위험을 좀 바꿔. 요번에는 와봐. 너 먹고 싶다는 그 아이스크림 얼마요? 와봐! 500원 갖고 와, 500원, 백스! 그럼 야, 오예! 그럼 500원 들고 치는 거 아니야, 얘가. 엄마가 끊임없이 리더십의 유형을 바꿔가면서라도
처음 친 피아노를 엘리제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얘가 엘리제를 쳤다고 쳐요. 그래서 그놈의 엘리제가 뭘 인생에 어쨌다는 건데. 중학교 들어가면서 피아노 칠 시간 없고 공부해야 되고 그래서 피아노 그 무거운 거 이사장 이거 힘들고 그래서 팔아치운 집도 많고 안 팔아치운 집은 그 지금 화분 받침으로 쓰잖아. 그 피아노. 거기 다 화분 올려놔 있어요. 아주 튼튼이야. 아주 피아노가. 아무짝에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중고등학교를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인생의 리더가 새로 나타나요. 누구예요? 그게 바로 중고등학교 들어가면 인생의 리더가 새로 나타나요. 누구예요? 그래, 선생님, 또 누가 나타나요? 친구, 또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게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저희 잠 많고 아무리 공부 안 하는데도 그래도 시험 때는 좀 정신 차려. 누가 뭐라고 안 그래도 좀 덜 자잖아요, 그때는. 다 잤어요? 그래, 자는데 좀 죄책감을 시살리면서 자잖아. 그래도 우리가 그냥은 못 자잖아요. 양심은 있어갖고 엄마 3시간 있다 깨워 막 이러면 침 질질 흘리면서 이렇게 참고서 볼 푸고 이러면서 자잖아. 이제 그러다가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요. 일정하게 배움의 모든 것이 지나가요. 그동안 우리는 자기 스스로 리더가 되는 법을 거의 배우지 못해요. 더군다나 요즘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인생의 리더가 참으로 많죠. 학원 시간이 인생의 리더예요. 애들 완전히 메뚜기 생활하는 거 아시죠? 이 학원에서 저 학원으로 건물만 날아다니다가 보면은 25살이 돼. 그러다가 보면은 이제 대학을 들어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딱 사회로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인생의 리더가 완전 해제돼 버려요. 아무도 나를 때려주지를 않아요. 직장생활 10년 하고 나면은요. 어느 정도 돈이 모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돈 모은 것도 별로 없어. 배운 것도 없어. 이런 사람 많아요. 왜? 인생의 리더가 없었어. 그래갖고 뭐 하는지 아세요? 아침에 눈 뜨면 회사고 까먹으면 집이고 갈라다 보면 이렇게 하나 걸리는 거 있으면 술 한잔 할래? 이렇게 이렇게 퇴근하려면 꼭 발에 걸리는 게 하나씩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걸어다가 갔다가 같이 소주 한잔하고 이러면서 인생 얘기하고 또 이제 한 20대 여성들은 또 발에 걸리는 친구 같이 앉아갖고 뭐 별로 쓸데있는 짓 하는 것도 아니야. 서로 문자 치고 각자 술 마시면서 각자 문자 치고 앉아있잖아. 만나게 왜 만나나 몰라. 각자 문자 치면서. 그러다가 특이한 문자 하나 오면은 또 상담하잖아. 얘 이 남자 봐봐. 이 남자가 나 좋아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너? 그러면 맞아. 이년아 전화해 이러고 서로 쓸데없는 상담해주고 앉아있고 이러다 보면 5년 10년 후딱 가요. 그럼 직장생활을 하니까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직장생활 10년 하고 나서요 남은 거 하나도 없는 사람 진짜 많아요. 그래서 25일만 되면 엄청 전화 자주 오는 애들 많잖아. 카드회사에서. 자, 이러면서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하죠. 그럼 30대까지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가 훈련이 됐어요. 뭐가 훈련이 될게요? 23살부터 33살까지 월급 받으면 홀라당 쓰는 게 훈련됐고요. 시간 충실히 쓰지 않고 저녁 때 가서 문자 보면서 맞아 집에 너 좋아하는 거 맞아 이러면서 되도 않는 상담하는 거 계속 누군가로부터 일정한 정보인데 그 정보 모아봤자 어제 정보랑 내일 정보랑 하나도 안 틀린 정보에 빠져드는 것 10년 내내 훈련했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사람 옆에다가 괜찮은 사람 옆에 두지 못하는 훈련 계속했죠. 여러분 이런 훈련이 계속되면 어떤지 아세요? 자기 33살에 인생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훈련한 대로 그대로 40대를 살아가요. 40대 훈련한 대로 그대로 50대 살아가요. 그래서 얼마나 훈련이 중요한데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훈련을 했습니까? 그래서 인생에 한 번은 10년간 완전히 몰입해서 성공하는 훈련을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한 번의 훈련은 자기에게 뭘 주는지 아십니까? 저 좀 따라해주세요. 자신감.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자신감이에요. 자신감을 한 번 가진 사람은요. 그 자신감을 갖고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에게 꼭 여쭤볼게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했어요. 10년간 뭔가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가면서 나는 이런 생각을 해요. 가면서 훈련하려니까 돈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배운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오로지 있는 거라고는 그냥 성공을 하면 좋겠다. 성공한 놈들 참 좋겠다. 아는 거는 있는데 뭐 방법이 없나? 가만히 보면은 나는 너무 문제만 많은 것 같아. 여러분요. 정말 장애가 심각한 사람은요. 성공에 대한 장애가 심각할 정도인 사람은요. 자기한테 문제 발견을 못해요. 문제 발견을 못하는 사람은요. 문제 속으로 계속 빠고들어서 문제인 자기 자신을 더 양산해내죠. 예를 들면은 회사에서 문제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자기가 어떤 일을 저질러서 잘렸어. 회사에서. 그럼 어떻게 돼요? 왜 잘렸을까를 알아내는 사람은요. 절대로 다음부터 안 잘려요. 근데 어떤지 아세요?
나쁜 놈, 나를 왜 잘르고 이러면서 소주를 하루에 3병씩 마시는 사람은 계속 소주 병수만 늘어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병으로 돌리잖아, 방을 다. 가장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의 현실 속에서 결핍을 찾아내세요. 내가 부족한 게 뭔가. 부족한 게 뭔지 인지하는 순간 그 사람은 꼭 그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어요. 저는 제 인생에 가장 감사하는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볼 때, 여러분 이렇게 앞에서 서 있는 저를 이렇게 딱 보면은 상태 괜찮죠? 그리고 일단 돈도 좀 있어 보이지 않아요? 있어요. 돈 있다니까. 돈도 있고요. 제가 이 세상에서 제일 멋있는 돈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게 세상에 제일 멋있는 돈이 뭔지 아세요? 올해 이만큼 벌었는데 내년에 어떻게 하면 2배 벌 수 있는지 알아낸 돈이 진짜 돈이에요. 그래야 이 돈이 다 굳죠, 내년에. 제일 한심한 돈이 어떤 돈인지 아세요? 올해 이만큼 벌었는데 내년에 어떻게 버는지 잘 몰라. 그냥 얼떨결에 들어온 돈이요. 그러면 이 돈요 소용없어요. 왜? 내년에 갖다 이 돈 쓰면 10원도 안 남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돈이 뭔지 아세요? 이 돈 벌면서 내년에 어떻게 하면은 2배 벌 수 있는지 알아내는 돈이 진짜 돈인데요. 그렇게 알아내기 위한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없이 시작해야 돼요. 일시 시작하면 안 돼요. 그래서 아버지가 건물을 물려주면은요, 자식은 절대로 그 건물에서 못 벗어나요. 왜? 그 건물 지키느냐고. 아버지가 주차장 물려주면요, 자식은 평생 주차 관리밖에 못해요. 왜냐? 어우, 관리 많이 해야지. 어디 거기 있어. 계속 표만 끈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뭐라 했는지 아세요? 지주의 아들이 성공하기 무지 어렵대요. 왜냐? 아버지 땅 지키느냐고. 그래서 다른 곳에 더 좋은 땅이 있는지 절대로 못 보러 다니는 거예요. 아버지 땅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의 결핍은요, 인생이 성공하기 위해서 80년, 90년 한번 멋지게 붙어보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저는 제가 가진, 여러분들이 저를 보기에, 아유, 저 여자, 원래 좀 살았던 여자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는 굉장히 시골 출신입니다. 충북, 계산, 증평? 되게 시골이에요. 나는 증평 너무 좋아해요. 여러분, 조그만 동네에서 태어난 것이 인생에 얼마나 괜찮은 최고의 성공 요소인지 아십니까? 증평에서 태어난 사람은요, 다 그렇진 않겠지만 저는 증평을 빛내야겠다는 생각을 지금도 많이 해요. 그래서 나 증평 출신이라고 꼭 얘기하고 다녀요. 여러분 여기 청담동에서 태어난 사람이 지 청담동 출신이라고 얘기 잘 안 하잖아요. 그리고 청담동을 빛내고 말게요 이런 생각 잘 안 하게 돼요. 근데 증평 사람은 증평을 빛내야 된다는 생각을 한다니까요. 증평이라는 동네가 되게 좋은 점이 있어요. 조그만 동네가 좋은 점이 뭐냐면 애들이 얼마 안 돼요. 인구가 엄청 적어서요. 조금만 자라면 금방 1등이에요. 그래서 돌려가면서 1등도 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정말 어렸을 때 제가 제일 잘했던 게 뭐냐면요. 저는 무엇을 제일 잘했었냐면, 노래를 되게 잘했었어요. 그래서 증평이라는 데가 워낙 적어서 조금만 잘하면 금방 된다니까요. 교회에서 1등하면 증평에서 1등이에요. 그 증평교회에서 1등하면. 그래서 어렸을 때 뭐 성가대도 나가고 뭐 하고 그러면 자꾸만 1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요, 내가 노래를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하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내가 아는 대한민국은 증평이니까. 버스 타고 나가본 적도 없고.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래 한번 청주로 나가보자. 그리고 나가봤어요. 근데 애들이 막 뭐라, 야 미경아 너 조심해야 돼. 너 청주 애들이 이제 사립초등학교도 있고 막 색깔이 되게 이쁘고 막 이렇게 예쁜 그 미니스커트 같은 거 주름치마 막 엄마가 해서 입히고 다니고 애들이 되게 막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주 나가면서 고등학교 나갈 때 제가 되게 고민하면서 갔어요. 어머 청주 애들 어떡하나 막 걱정하고 가봤더니 아우 시 것들도 안 것도 아니야. 아우 시 것도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제일 나아요. 별거 아니구만. 그래 그럼 한번 서울로 올라가봐? 한번 서울로 올라가보자. 그러고 나서 서울로 목표를 잡았어요. 우리 아버지가 무지 반대했죠. 너 미경아 그러지 말고 충북대학교 사범대학 음악대학 나와서 음악 선생해라. 옛날에 시골에서 아버지들의 꿈은요, 딸들이 다 사범대학 나와서 선생님 하는 거예요. 그게 최고잖아요. 싫어 아버지 나는 한번 꼭 서울로 가볼래. 그러고 나서 이제 서울로 올라가는데 제가 목표를 잡은 대학교가 연세대학교였어요. 그 당시 연세대학교 정도 음악대학을 들어가려면요, 엄마들이 죽어라고 자가용기에 태우고 다니면서 레슨 받고 정말 돈으로 싸들고 다니면서 그래서 막 이렇게 괜찮은 예술고등학교 나오고 이런 애들이 주로 입학을 했을 텐데 시골에서는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막 정말 그때 한번 우리 아버지가 왜 흔히 부모들이 이런 말 하죠. 죽기 살기 공부야 이러잖아요. 근데 왜 죽기 살기가 뭐예요? 거의 죽을 똥 살 똥 공부를 하라는 거 아니에요. 저는 정말 그때 고3 때 한 2, 3개월 동안 죽을 똥 살 똥 죽기 살기 공부하는 게 이런 거구나까지 해볼 정도로 정말 미친 듯이 공부를 했어요. 그 공부라는 게 뭐냐면은 피아노 치고 음악 딱 들으면은 악보로 적고 그 다음에 시 2편 놓고 그걸 가곡으로 만들어서 피아노 반주까지 맞춰 쓰고 이런 거예요. 굉장히 오래 걸리는 작업이기 때문에 거의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거의 뭐 미친 듯이 밤을 한 달 가까이 사니까 우리 엄마가 저러다가 제가 죽겠다고 그럴 정도로 제가 열심히 했고, 시험을 서울에 올라와서 봤는데 저희 엄마는 그랬어요. 항상 이렇게 막 꿇어앉아갖고 맨날 새벽마다 그랬어요. 아유, 하나님 우리 미경이 꼴찌라도 붙여줘요. 기도도 촌스럽게 꼭 사투리로 해요, 우리 엄마. 아우, 꼴찌라도 붙여줘요. 꼴찌라도 붙여줘요. 저년이 아이고 잘라고 서울에 간다 그래갖고 막 이랬는데, 제가 그 시험 발표가 딱 났어요. 났는데 봤더니 세상에 제가 그때 제가 연세대학교 음악대 작곡가 수석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얼마나 우리 아버지 흥분해갖고 원래 그런 거 수석하고 그러면은요, 증평 같은 데서는 서울에 대학만 가도 프랜카드 걸어줘요, 읍장님이. 원래 읍장님이 걸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아버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너무 흥분하신 나머지 자비를 털어서 아버지가 직접 걸었잖아요. 장하다 둘째 딸 우리 미경이 일을 갖다가 이제 다 갖다 걸어놨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대학을 들어가서 아버지는 저가 굉장히 이제 그냥 편안하게 좋은 집 가서 이제 뭐 시집 가고 뭐 뒷꿈 펼치고 뭐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제가 제 인생을 가만히 냅둘 사람이 아닙니다. 가만히 보면요, 참 되게 약간씩 이렇게 흔드는 버릇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교 그 1학년 때 이제 내가 남자 때문에 인생이 꼬여서 이렇게 된 건데, 아우, 여러분들 남자 잘 만났어요? 누구야 도대체 또. 대학교 1학년 때 제 인생의 최고의 복병이 뭐냐면요, 제가 남자 생긴 걸 좀 많이 이렇게 가려요. 저는 어떤 남자가 좋냐면 개인적으로 팔다리가 긴 남자가 좋아요. 이렇게 팔 길고 손가락 길고 이런 남자가 좋거든요. 야리야리하게 생기면서도 막 카리스마 있고 막 그런 남자가 좋아요. 그래갖고 한 남자를 사귀었는데, 아유, 엄청 가난이야. 또 생긴 것만 멀쩡하고.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나이 40이 좀 넘으니까 제가 확실히 제 자신을 알잖아요. 저는요, 지금도 그래요. 제가 얼마 전에 쓴 제 책의 첫머리에 나와 있는 첫 글이 그겁니다. 나는 아직도 가난한 남자가 좋다. 저는요, 진짜 가난한 남자 좋아요. 근거 있는 남자, 히스토리 센 남자가 나한테 딱 어울려요. 1000만 원 있다 그럼 당신 그 돈 어디서 났어? 1000만 원. 그러면요, 그 1000만 원 벌기 위해서 내가 뭘 여태까지 해왔는지 그 열정적으로 막 눈에서 빛이 팍 오면서 막 그 얘기를 열정적으로 해주는 2박 3일이 좋지, 그까지 1000만 원은 나한테 별로 의미 없어요. 나는 그 2박 3일하고 그 남자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난 가난한 남자 좋아요. 이게 정확히 이제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내가 어떤 남자 좋아하는지. 어렸을 때부터 너무 가난해서 인생을 헤쳐가는 힘이 무지막지하게 강한 남자 있죠. 응? 그래갖고 막 어디 가나 반장되고 회장되고, 리더십 이런 거 안 배워도 돼. 본능이야. 그냥 막 알고, 그러면서 엄청 가난하고 공부 잘하고, 그런 남자 느낌이 와요. 어떤 남자인지? 그래서 그런 남자 이렇게 하나 딱 잡으면 또 그 집에서 제일 괜찮은 아들은 그 아들 딱 하나요. 뭐 있잖아요. 나머지는 또 조금씩 현찮아요. 조금씩. 아주 한가한 사람. 나는요, 그런 남자가 엄청 좋더라고요. 그래갖고, 대학교 1학년 때 처음 사귄 남자가 그런 남자였고, 물론 제가 그 남자랑 결혼 안 했어요. 그 후로도 쭉 그런 남자류를 사귀었다는 거지, 이제 계속. 그래갖고, 마지막에도 참, 처음에 우리 아버지는 정말 신세 네가 복 같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참 가난하고, 어렵지만 참 똑똑한 사람이랑 결혼을 했는데, 정말 저는 되게 막 알콩달콩 막 행복하게 살 줄 알았는데, 이게 돈이 없으니까 엄청 힘든 거더라고요. 한 번은 우리가 반지하에서 사는데 물이 들어왔는데, 여름에. 나는요, 그 남자 엄청 사랑했죠. 근데 막 물이 딱 들어왔는데, 이 남자가, 야, 이러다 우리 감전돼 죽어. 야, 뛰어! 그러면서요. 막 반스만 입고 막 이 남자 앞에 떠나는데, 어떤지 아세요? 나 하나도 안 사랑할 것 같더라고. 느낌이, 뒷모습이 되게 미웠어요. 많이 후회했어요. 내가 미쳤지. 아버지 말 들을걸. 그때가 이제 26, 7살. 제가요, 돈에 눈을 떴다는 거 아닙니까? 그 팬티 사건이. 우리 남편 여름엔 팬티만 입고 감전돼 죽을까봐 반지하방에서 둘이서 미친 듯이 뛰고 난 이후로, 다시는 우리 남편 팬티만 입고 뛰는 걸 내 보지 말아야지.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사실은 부모가 주는 돈으로부터 내 돈에 대해서 눈이 뜨이고 나의 성공에 대해서 눈이 뜨인 시점이 26살, 27살 그때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열심히 일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인생에 가장 감사하는 것 2가지를 얘기하라면 제 결핍으로부터 찾습니다. 하나는 징평에서 태어난 거, 2번째는 가난하게 시작한 거.
저 혹시 증평에서 태어나지 않고 서울 중심지에서 태어났더라면, 혹은 가난한 남자랑 시작하지 않고 그 당시 전세금 한 5천만 원 있는 남자랑만 시작했으면 아마 분명히 직장생활 하다가 너무 다니기 싫고 열받고 속상한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사표 확 내면서 나 남편 있다 메롱 이러고 아마 집으로 갔을 거예요. 그 이외에도요, 상당히 많은 고비들을 넘겨왔죠. 사실은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남성분들도 많으시잖아요. 남자들은 절대로 넘지 않아도 되는 산맥을요, 여자들은 일하면서 무지하게 많이 넘습니다. 얼마나 많이 넘느냐 하면 제일 힘든 게 언제예요? 저는 정말 힘든 게 바로 이랬었어요. 막 배가 이렇게 불러서 직장을 다니잖아요. 그럼 힘들어 죽겠는 거예요. 막 입덧은 하지, 막 그냥 토할 것 같지. 근데 집에서 입덧 기간 보내는 여성분들은 그래도 이렇게 남편한테 화라도 내죠. 짜증나, 사오지 마. 안 먹어, 그런 거. 그래, 잤다. 당신 애가 잡아 안 졸린가, 짜증. 아, 끊어, 졸려. 아, 몰라, 미식거린다고, 그거. 그래도 누가 뭐라고 안 그래, 그때, 그죠? 근데 직장 다니면서 이게 여자들이 가능해요? 부장님 미식거려. 졸려. 이거 안 되잖아. 혹시 저 여자 미식거리고 졸려서 일 시원찮게 할까봐 눈치 주기 때문에 보통 첫 아이 때는요, 배가 안 나오니까 6개월 때까지 애가 잤다고 얘기도 못 해요. 그러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 임신하면 얼마나 또 거기다 졸려요. 졸려 죽겠는데 잘 데 없어서 다 화장실 가서 우리 변기 뚜껑 덮어놓고 잤잖아. 얼마나 서러운지 그럴 때는 정말. 세상에 배 안에 있을 때가 천국이죠. 이걸 꺼내놔봐 얼마나 힘든가. 그래도 요즘에는요, 애가 졌을 때 그래도 임신복이라도 이쁜 게 나오대. 우리 때는 임신복이 왜 이렇게 이상해? 지금도 그래요? 아니, 왜 이렇게 리본을 달고 난리야? 짜증나 죽겠어, 임신복은. 이렇게 축 임신, 이렇게 하나 크게 배에다 단다? 등에도 또 하나 달어, 이렇게 리본을. 여기 달아서 모자르면 바지 끝머리에도 죽기 살기 달잖아. 그러면 리본 띄느냐고 이렇게 회사를 못 가, 아주 그냥. 그 모든 시기를 경험하고 이제 간신히 아이를 낳으면은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요. 아무것도 모르는 3살, 4살짜리를요, 매일 패야 돼. 아침마다 두드려 패야 돼. 네가 왜 안 가? 네 엄마 회사 가야 되는데. 놀이방을 또 안 가냐? 일어나. 7살, 3살, 4살짜리 6시, 7시에 깨요? 깨지도 않는 걸 흔들어 깨갖고 잠도 듣깬 걸, 개머리도 쑥대밭, 내 머리도 쑥대밭 해갖고 이게 난리를 쳐갖고 머리 한번 제대로 못 당겨주고 이걸 큰 널뛰기 하듯이 뛰고 가서 새벽에 놀이방 갖다 맡기고 밤에가 또 끌고 오고 새벽에 맡겨 밤에가 끌고 와. 그러면요, 애가 얼마나 녹초가 되고 힘들어하는지. 저만 힘든 거 아니에요. 애도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아세요? 막 헷갈려. 애는 또 아침엔 안 간다고 울고 밤엔 안 온다고 울어요. 여성분들은 알죠? 그거 뭔지. 놀이방 선생님이랑 또 잔대요. 그럼 네가 왜 여기서 길라고 얘가 또 패고 끌고 오고 이러고. 저는요, 애들을 무지무지 강하게 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애들이 좀 돼요. 제일 큰 애가 고등학교 2학년이고요. 이제 딸내미고요. 그다음에 둘째가 이제 5학년 있어요. 머심이 하나 있고. 막내는. 내가 그날 술 먹었나 봐요. 아무래도. 포도도 2잔밖에 안 마셨는데 왜 그랬나 몰라. 그래갖고 이제 4살짜리 또 하나 있고. 그래갖고 오늘 우리 딸 요번에 이제 유치원 들어가야 돼요, 막내. 그래갖고 유치원 들어가는데 무슨 학부모 회의 뭐 이런 거 있다고 오래요. 그래갖고 어떻게 이제 제가 사실 큰애들 키우면서 둘은요, 뭐 학부모 회의, 무슨 학부모 창간 수업, 저 이런 거 제대로 한 번도 못 가봤어요. 근데 막내는 꼭 가고 싶은 거예요. 이제 진짜 마지막이니까. 설마 제가 하나 또 낳겠어요, 여기서? 아무리 우리나라가 인구가 줄어도 그렇지. 그래갖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가보자 그러고 그 유치원 입학 설명회라고 있더라고요. 갔어요. 갔더니만 창피해 죽을 뻔했잖아요. 내가 제일 늙었어요. 다른 엄마들은 막 뽀송뽀송해요. 막 30 몇 살인데 저만 거기 가서 앉아있어갖고 엄마들이 지금부터 단련되셔야 된다고. 아직도 초등학교 입학도 남고 그랬는데 가면 제일 늙을 거라고 막 이러는데 그래도 자랑스러워요. 우리 막내 보면은 너무 이쁘고. 그러니까 애들이 쭉 있잖아요. 저는 되게 강하게 키웠어요. 그래서 우리 막내 낳을 때 가장 반대했던 사람이 우리 큰애예요. 엄마 왜 이래? 낳는 게 취미냐? 엄마 어차피 나나도 안 보잖아. 엄마 안 봤잖아 우리. 근데 왜 그래? 영양 생긴 거 다 괜찮아. 엄마 60대야. 이게 우리 이 윤서 막내 이 20살밖에 더 돼. 괜찮아. 엄마 60대 늙지도 않아. 요새는 하나 더 난다. 그랬더니 우리 딸이 알아서 하라고 그러더니만 일단 나눴는데 나누니까 이제 얼마나 이뻐요. 이제 주말에 가면은 우리 막내 무릎에 앉혀놓고 막 물고 빨고 막 난리가 나죠 제가. 그럼 우리 큰애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래. 엄마 이러지 마.
엄마 주말에 조금 엄마 시간 난다고 이런 식으로 얘 너무 안아주고 그러면 얘 주중에 힘들어. 어? 얼마나 엄마가 보고 싶겠냐? 엄마 얘 우리 집 컨셉 빨리 적응해야 돼. 어떻게 커야 되는지. 그러니까 내비두라는 거예요. 주말에도 안아주지 말고. 아유. 우리 딸이요. 굉장히 저랑은 우리 큰애는 저한테 그래요. 엄마랑 나랑 동지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럴만해요. 초등학교 1학년 딱 들어가서 얼마 안 됐는데 정말 그 준비물 나는 정말요. 나 우리나라 초등교육은 진짜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맞벌이 하는 부부가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지금 맞벌이 하는 부부가 한 반 정도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까짓 그 준비물 뭐 색종이 가입을 그걸 왜 부모한테 사오라는 겨 도대체. 학교에다 다 두고 가르치면 안 돼요. 그거 몇 푼이나 된다고. 어? 아니 둘 중에 부모 한 사람이 얼른 학교 앞에 있는 문방구 있어요. 왜 꼭 학교 앞에 있는 문방구만 팔아요? 딴 데는 안 팔아요. 인형 눈알 이런 거 이상한 거는. 아무데나 안 파는 거예요. 거기서만 파는 거예요. 교구를. 그럼 그 문방구 문 닫기 전에 빨리 집에 들어가서 8시에 그 문방구 가서 그 눈알 사갖고 학교 보내야 내일 학교 교육이 이루어지는 놈의 교육이 이게 무슨 놈의 초등교육이니까 이게 무슨 의무교육이냐고요. 그건 학교에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도대체. 그거 몇 번 빠뜨리고 나면요 애들 너무 불쌍해지잖아요. 맞벌이 하는 부모들. 나는 우리 애들 엄청 불쌍하게 키웠어요. 한 번은 우리 큰애가 이제 초등학교 2학년 때인데 포스트잇에 조그맣게 써갖고 내 경대 위에 붙여놨어요. 혹시 내가 못 볼까봐. 엄마 이거 나만 안 가져갔어. 엄마 이거 나 안 가져가면 진짜 혼나. 그러고 막 써있어. 그러고 봤더니만 깜짝 놀랐잖아요 그날. 내가 삭종이가의 풀은 미리 많이 사다 놨거든요. 박스로. 그럴까봐. 이렇게 써있었어요. 야구르트병 10개. 우유곽 5개, 빨대 6개. 어디 가서 구해요? 그러면 야구르트병을 우유곽을 어디 가서 구해? 세상에 밤늦게 갔는데 문은 닫았고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 새벽에 우리 딸을 깨워. 얘 일어나. 그냥 엄마 회사 갈 때 너 가라. 그래서 애를 싹 끌고 나왔어요. 그래갖고 결국 어떻게 했냐면 우리 딸을 가지고 그 슈퍼문을 두드려갖고 열었잖아요. 그래갖고 샀잖아요. 야구르트랑 다 우유랑. 마셔 이걸. 얘 아까운 걸 버려. 그럼 이걸 마셔. 그래갖고 둘이서 배 터지게 먹었잖아요. 야구르트랑 우유 5개랑. 여러분요 원래 그렇게 보내는 거 아니더라고요. 딴 엄마들은 그걸 며칠 전부터 준비해갖고 뽀송뽀송 이렇게 말려서 그 공작 뭐 작품 만드는 거잖아요. 미술 시간에 쓰는 거 그렇게 보내는데 나는요 우유 가게에서 우유 국물이 칙칙 떨어지고 야구르트 큰한 거 뚜껑도 제대로 이렇게 알루미늄 뚜껑도 못한 걸 집어넣고 엄마 회사 늦는데 미안해. 너 오늘 네가 가서 샘가에 씻어서 네가 알아서 해. 네가 이러고 나는 회사로 뛰었는데요. 그냥 속이 상한데 정말요. 회사에서 속이 훌라당 뒤집어지는데 그렇게 열받는 날은요. 세상에 나랑 붙을 사람이 딱 하나 있어요. 누굴까요? 누구요? 오늘 몇 시에 와? 할 얘기 있어서. 앉아봐 여보. 당신도 회사 다니죠? 나도 다녀요. 나 이번 주에 엄청 바쁘다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고 도와달라 그랬고 애 알림장 봐달라고 내가 분명히 했는데 왜 당신 왜 알림장 안 봤어요? 보려고 그랬지. 근데 왜? 보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부장이 술 마시자고 자꾸 끌고 갖고 부장이 중요해. 당신 애가 더 중요하지. 이렇게 얘기하면요 한국 남자 다 똑같이 얘기해요. 우리 남편이랑 똑같으니까. 뭐라는지 알아요? 당신이 남자의 세계를 잘 몰라서 하는 얘기인데 부장이 술 먹자 그러는데 뭐 지에 알림장 보고 집에 가면 난리 나지. 당신 말도 안 해. 그거 못해. 그냥 당신이 해야지. 얼마나 속상한 일들이 많았는지 정말 스트레스 무지 심했었어요. 근데 저 좀 따라해주세요. 스트레스는 다 같이 스트레스는 추억입니다. 그게 다 추억이 됐고요. 그렇게 큰 애가 지금 고등학교 2학년 됐잖아요. 근데 그 야구르트병이 뭐 돼서 왔게요? 우유곽이랑 빨대가 기차예요. 야구르트병이 뭘까요? 아세요? 기차 바퀴. 그리고 우유곽이 뭐예요? 기차 몸통? 그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기 빨대로다가 이렇게 뚫어갖고 야구르트병을 뚫어갖고 이렇게 지금 뭐예요? 기차를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예쁘게 만들었는지 제가 막 사진을 찍어놓고 막 이랬는데 우리 남편 그 야구르트병이 기차 된 거 여태 모르잖아요. 그날도 뭐 부장이랑 어디서 밤무대 뛰었겠지 뭐 또 어디서. 여러분요 자식이 왜 자식인지 아세요? 자식이 왜 부모 돌아가시고 나면은 창자가 끊어지게 눈물이 나는지 아세요?
부모 돌아가셨을 때 여러분 돌아가신 분들 여기 계시죠? 어떠셨어요? 정말 울고 또 울고 또 울어도 끝이 안 나고 까무러치다가 또 울고 왜 까무러치다가 또 우는지 알아요? 추억 때문이에요. 어제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 끼고 계시던 그 모습 때문에 우는 게 아니라요. 그 옛날로 넘어가요. 초등학교 때 우리 엄마 모습. 중학교 때 우리 엄마가 도시락 싸줬는데 그 투정 부렸을 때 우리 엄마가 계란 후라이 하나 위에다 척 하고 줬던 그 모습. 우리 아버지랑 어렸을 때 낚시 갔던 모습. 이게 생각이 나고 까무러치다가 계속 우는 거예요. 여러분 추억이 있어야 부모죠. 추억이 없는데. 그래서 여러분 추억 없는 사람한테 가면 이제 눈물이 한 방울도 안 나요. 왜 우리 보통 이렇게 저기 상갓집에 이렇게 가봐요. 그 집 식구 막 까무러치는데 우리 눈물 한 방울도 안 나잖아. 왜? 모르는 사람이면 잘 못 우는 거예요. 근데 초등학교 때 선생님 이런 식의 인연 하나만 있어도 눈물이 질끔 나죠. 근데 여러분 부모와의 추억은 얼마나 진해요. 그러니까 가슴이 터지게 눈물이 나는 거 아니에요. 추억이 많아야 자식이죠. 우리 딸이랑 나랑은요 추억이 엄청 진해요. 걔가 나 죽고 나면 얼마나 울겠어요. 약으로 직병 생각만 해도. 지금도 울 텐데 생각만 하면. 지금도 우리 딸 그래. 엄마 그때 생각나. 엄마랑 나랑 우유각이랑 약으로도 이거 다 먹고 있었던 거. 참 추억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여자로서 살아오면서 한국 사회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이런다라는 게 썩 쉽지 않다라는 걸 정말 몸으로 겪었어요. 다 제가 겪은 일들이에요. 그래서요. 여러분도 여기 지금 이렇게 눈물이 글썽글썽 하시는 분들 많은데 제가 강의를 할 때 사람들이 울어요. 그리고 또 막 웃어요. 여러분 제가 무슨 코미디언이 울고 웃게? 여러분이 왜 웃고 왜 우는지 아세요? 다 여러분 얘기라고 우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요. 아우 그런 걸 어떻게 알아요? 근데 왜 몰라요? 다 제 얘기니까 내가 다 아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람 사는 거 제일 똑같아요. 큰일 안 나요. 그리고 크게 벗어날 것도 없어요. 누군가 작은 영역이에요. 하루 24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내일이 결정되지는 것처럼 아주 성공의 법칙은 사실은 굉장히 진실하고 순수하고 심플하고 무지무지하게 간단한 겁니다. 우리가 그 간단한 걸 못하기 때문에 제대로 안 하는 것들, 제대로 안 되어지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자, 한번 물어볼게요. 저는 제가 가진 결핍의 요소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결핍의 요소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뭐가 결핍이세요? 딱 지금부터 내가 가진 가장 결핍 어디 가서 여쭤봤더니 당신이 가진 결핍의 요소를 3개씩만 한번 얘기를 해봐라. 그래서 어떤 분들이 얘기하던데 첫째 돈, 두 번째 평생 술 주정하는 아버지 만나서 아버지한테 보고 배운 게 하나도 없었다. 세 번째 결핍이 뭐냐 그러니까 어머니는 도망갔다. 정말 환장하겠더라고 그 얘기 듣고 있는데. 근데 그 사람이 결핍의 요소가 그 3가지 이외에도 또 있었지만 자기 3가지 결핍을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결핍이 있다라고 한다라는 건 뭔지 아십니까? 내 문제를 아는 거야. 이미 내 문제를 안 거예요. 자, 내 문제를 알았다고 난 돈이 없는 게 문제야? 아버지부터 보고 배운 것이 없어? 그럼 그게 문제죠? 그럼 어떻게 해요? 나는 어떤 아버지가 되려고 지금부터 짜야 돼요. 그래야 결핍으로부터 완전히 성공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벌지 알아내야 돼요. 그래서 결핍을 아는 것 자체가 이미 이 사람은요 성공할 수 있는 요소를 갖췄어요. 심각한 사람은 뭔지 알아요? 자기가 결핍이 뭔지 몰라. 없어 은내로 살지 뭐. 그래서 결핍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요 결핍 속으로 파고들어서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하잖아. 서울역에서 계속 자는 거예요. 서울역에서 계속. 오늘은 이 자리가 불편했으니까 내일은 이쪽 자리가 자야지. 이번에 영등포로 옮겨봐. 내 결핍의 요소가 서울역에 깔고 앉은 이 자리였다면, 어쩔 수 없이 자리에 앉은 이 자리였다면 그 자리로부터 죽기 살기 벗어나려고 이 자리가 문제라고 느껴야 돼요. 무지 불편해야 된다니까. 서울역 좌석이 거기 편해지기 시작하면 끝장나는 거예요 진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한테 여쭤볼게요. 내 결핍의 요소는 이거다라고 딱 하나 가장 큰 결핍 하나를 얘기해 보세요. 지금 머릿속에 3실 동안 딱 정한다. 하나 둘 셋. 눈을 딱 뜨시고 주식 짜서 옆 사람한테 얘기해줘요. 내 결핍은 이거다 라고 얘기해주세요. 얘기해보세요. 옆 사람한테 내 결핍은 이겁니다. 결핍의 요소가 옆 사람은 뭐라고 하던가요? 응? 결단력 부족이 자기의 가장 큰 결핍이라고 얘기했어요. 옆에 분 드려보세요. 그 옆에 분 뭐라고 하세요? 월급쟁이인 현실, 응? 거기에 길들여진 것 뭐 이런 거. 예, 또 어떠세요? 나태합니다. 내 결핍은. 또 옆에 분은요. 돈이다. 옆에 분은. 나 자신이 문제라고.
그러니까 이게 결핍 덩어리인 게 이게 다 그럼? 옆에 분은요? 응? 의지. 응. 아, 의지라고 얘기를 했다. 같이 좀 얘기를 해봅시다. 여기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이 뭐가 없을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그거는요, 정말 여러분들께 꼭 추천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가 있어요. 한번 꼭 추천해보시죠. 거기다 좀 써보세요. 5대113 써보세요. 5, 1, 1, 3. 저는 지금도 지키고 있는 법칙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이걸 꼭 하려고 정말 애를 많이 씁니다. 자, 보십시오. 하루를 어떻게 지나요? 저는요, 시간이 곧 성공이고, 돈이 곧 성공이다라고 봤을 때, 이 시간과 돈이 합쳐지면 성공의 법칙이 그 안에 아주 자연스럽게 녹아있어요. 우리가 흔히 이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 성공을 하는가 막연히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행동 목표, 그냥 목표 아니고 행동 목표를 정해놓고 뭔가를 실천을 해나가면 되거든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내가 가지고 있는 월급이 100만 원이라고 쳐봐요. 그러면 그 100만 원이 어디에 쓰이는지를 가계부를 한번 적어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100만 원이라는 돈이 어디에 쓰이나 한번 보자. 그러면 아침에 출근하면서부터 시작해서 돈이 어떻게 쓰일까요? 해봐요. 어떻게 쓰여요? 그래, 차비가 든다.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무슨 돈을 쓰게 돼요? 점심값, 커피값을 쓴다. 그 다음에 또 하루 종일 회사에 있다 간식비 좀 쓴다. 퇴근할 때 뭘 써요? 또 차비를 써요? 바로 그냥 끝나자마자 바로 집으로 가나 보죠, 다들? 저녁 때 술값이 든다. 술값 끝나고 나면 뭐가 들어요? 그렇지, 택시비가 든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술 먹고 나면 택시비를 쓴다. 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뭐 술병 나면 약값 든다. 다음날 아침에 또 회사를 갔다. 근데 또 한 달 동안 쓰는 비용이 있어요. 뭐 머리 하는 값, 뭐 구두 사는 값,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돈이 있겠죠. 뭐 학원비도 있을 거고, 차량 유지비도 있을 거고, 공과금도 있을 거고, 쫙 돈의 쓰임을 보세요. 그러면은 돈에 쓰였다는 건 뭔지 아세요? 내가 그 돈 쓰러 거기 간 거예요. 중요한 거는요. 술값을 온라인으로 붙여줬어요, 친구한테? 난 빠질 텐데 니네만 먹으라고? 아니잖아. 우리가 그 술집에 가서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술집에서 나는 뭔가를 했어요. 자,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되게 보면요. 하루에 1년, 한 달 동안 내 돈에 쓰이는 곳을 가만히 보면요. 그 돈이 쓰이는 곳에 내 몸이 가 있었고, 내 마음이 가 있었으며, 아까 제가 화두에 말씀드린 내가 거기서 훈련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년간 돈의 쓰임을 쭉 보면요. 내가 앞으로 내년에 돈을 벌 것인지 안 벌 것인지 쫙 드러나게 돼 있어요, 다. 그래서 꼭 추천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5대 1, 2, 3 법칙을 꼭 적용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만약에 100만 원이라는 돈이 있다. 그러면 50만 원은 뭘까요? 뭐예요? 자, 50만 원. 50만 원은 그냥 따라서 하세요. 50만 원은 처음부터 내 돈이 아닙니다. 그럼 누구 돈이 50만 원은? 내 미래의 돈. 말하자면 여러분 각자 이름에 김미경 미래의 돈. 건드리면 다 같이 건드리면 도둑질. 여러분요, 돈 잘 버는 사람들은요, 내 돈인데 내 돈 아는 돈이 꼭 있어요. 건드리면 도둑질로 생각해요. 근데 진짜 도둑님심보 가진 사람들은요, 내 돈도 내 돈이고 엄마 돈도 내 돈이고 오라버니 돈도 내 돈이고 죄 내 돈처럼 갖다 쓰는 거예요. 무조건 번 돈 중에서 반은 그대로 저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내 미래의 돈이에요. 절대로 건드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요, 여기 미래의 꿈을 갖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묘하게도 우리가 가진 꿈은,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자본주의 사회고, 그래서 그런지 꿈이 현실화돼서 내 눈앞에 오려면 대체적으로 돈이 필요하다. 근데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죠? 세상에서 제일 멋있는 돈이 뭐라고 그랬어요? 올해 이만큼 벌었는데 요만큼 벌었어. 근데 내년에 어떻게 하면은 이거보다 더 많이 벌 수 있는지 알아내는 돈이 진짜 돈이라고 그랬죠. 그 50만 원이라는 돈에는 그런 돈들이 들어있어야 돼요. 내가 고생해서 벌면서 내년에 어떻게 살면 될지 알아내는 그 50만 원이 꼭 들어있어야 돼요. 미래의 돈입니다. 절대로 건드리지 말고 그대로 둘 것.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건 자영업을 하시건 간에요. 정말 돈 관리를 잘해서, 제가 투기를 잘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돈을 갖다가 모아놨어요. 자, 50만 원씩 1년이면 얼마예요? 600만 원입니다. 굉장히 큰 돈이에요. 자신감이 형성된 돈이죠. 무슨 돈인지 아세요? 1년 동안 50만 원을 지금 저축한 훈련이 된 돈도 얼마나 헐고 싶었겠어, 그가. 300 뺐을 때 엄청 째려봤을 거 아니야. 아우, 저거 확 헐어갖고 그냥.
그동안 사고 싶은 거 사면 너무 좋겠다. 그 모든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낸 돈. 이런 의미가 있죠. 자, 600 있습니다. 다음에 또 50만 원씩 저축해서 또 600 만들었어요. 그 1200만 원을 갖다가 어디가에다가 넣어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거기서 이자가 나와요. 여러분 작지만 자본주의에서 사는 최고의 기쁨이 뭔지 아세요? 순수 이자로 적금 들고 사는 거래요. 자본주의에서 사는 최악의 경우가 뭔지 대출 이자만 갚다가 하는 거고. 정말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은 어떻게 버는지 아십니까? 익히 벌어요. 일은 혼자 하는데 돈은 3명이 같이 벌어. 이쪽 금융기관에 있는 애가 하나가 이자 조금씩 내고, 이쪽 금융기관에 있는 애가 이자 조금씩 내고, 내가 일해서 월급 버는 게 이자고. 그렇다면 최고의 투자는 뭘까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일을 해서 100만 원을 번다고 쳐봐요. 그럼 은행에다 얼마나 갖다 놔야지 도대체 이자 이 100만 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고의 투자는 뭐예요? 70까지 내가 일할 수 있으면 최고의 이자예요, 그게. 내가 70, 80까지 한 달에 100만 원씩 벌 수 있다면 제일 안전한 투자는 나한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나를 배신하지 않잖아요. 그죠? 죽지 않는 이상 멀쩡하게 나가는 나한테 돈을 줄 거잖아요. 가장 멋있는 투자는 자기한테 하는 거죠. 그러나 혹시 나한테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혹시 아플 수도 있기 때문에 안전한 또 다른 내가 움직일 수 있도록 젊었을 때 이걸 해놓으라고요. 일은 혼자 해도 돈은 3명이서 벌 수 있게 해놔야 돼요. 그 시스템을 작은 돈으로 연습하는 거예요. 50만 원으로 연습하기 시작해야 나중에 500 갖고 연습하고 5,000 갖고 연습을 하죠. 그래서 훈련입니다. 그 훈련은 적지만 꼭 시작을 하셔야 돼요. 직장생활 처음 시작하면 5, 6년 안에 이 훈련을 끝내야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 쓰는 훈련만 하지 이 훈련은 안 하죠. 자, 이렇게 5를 갖다가 놓고 그 다음 일이 뭘까요? 그 다음 자, 자기 내 전체 수입의 10%는 어디다 쓴다? 아까 얘기했어요. 이 세상 최고의 투자는 누구라고요? 여러분 자신이죠. 여러분 자신에게 투자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뭐 투자하세요? 아, 오늘 여기 온 게 투자예요. 근데 어떻게 왔어요? 끌려왔어요. 그냥 자발적으로 온 거예요, 지금? 여기 온 것 자체가 투자예요, 사실은. 자, 봐요. 월급 중에서 10%는 나게 자신에게 투자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투자를 하고 계십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는 2 종류가 있어요. 저 좀 따라해 주시죠. 투자법입니다. 컨테이너. 시작. 컨테이너. 자, 콘텐츠. 두 가지. 하나는 컨테이너에 투자하는 방법, 하나는 컨텐츠에 투자하는 방법. 여러분, 컨테이너에 투자하지 말아요. 허무해요. 이거 계속 늘려봤자요. 땡겨봤자요. 이거 조금 젊어봤자 큰 차이 안 나요. 그리고 땡기면 땡긴 거 다 펴놔뒀지, 이상하게. 더 이상해요. 내비두는 게 나아요. 그럼 저는요, 44년 된 컨테이너입니다. 25살 때 제 컨테이너는 상당히 지금보다 상태가 좋았겠죠. 아무래도 애도 안 낳았었고. 근데 25살 때 내 컨테이너는 되게 상태가 좋았는데 왜 사람들이 나한테 23만 원밖에 안 줬을까? 월급을 나쁜 것들이 왜 안 줬을까? 속에 들어있는 컨텐츠가 도대체 월급을 주게 생겨먹질 않았어요. 못 받아놨더니 전화도 제대로 못 받고, 저 처음에 회사 들어가서 전화 이렇게 받았어요. 23살 때. 감사합니다. 어디에 누구누구입니다. 이걸 못해갖고, 여보세요. 너무나 미쳤나봐. 회사인데 왜 이래. 이거를 일주일 내내 했다니까요. 뭐든지 시키면 다 실수고, 뭐든지 시키면 안 시키는 게 아니라 왜 3번씩 와서 물어보니까. 근데 아까 뭐 하나 그랬지. 아,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고장났는데 복사기 꼈는데 맨날 이래갖고요. 안 시키는 게 도와주는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지 아십니까? 그 당시 23만 원을 버는데 꼬박 한 달에 걸렸는데 지금은 23만 원 버는데 얼마 시간 안 걸려요. 왜 그럴까요? 제가 365일 내 컨텐츠를 키워나가는데 투자했고, 그리고 25만 원 버는 생활을 몇 년 하면서 50만 원 버는 훈련했었고, 50만 원 버는 훈련 한참 하면서 100만 원 버는 훈련했었고, 훈련에 훈련으로 넘어오면서 내 안에 있는 컨텐츠에다 투자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요, 아까 셀러리맨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남편도 셀러리맨이에요. 나는 남편 보면서 늘 얘기해요. 이 세상 모든 아내들 평강공주 돼야 된다고. 왜? 셀러리맨 생활 오래 알아보면요, 아무리 똑똑한 남자도 쥐의 바보 된다. 왜냐? 아침에 눈 뜨면 회사고 까보면 집이고 그 일만 처리하다 보면 그것밖에 몰라요. 오히려 밖의 정보에 대해서 훨씬 더 몰라요. 자신감을 가장 일으키는 곳은 회사인 거 맞아요. 근데 그 명함 있을 때 자신 있는 거예요. 그 명함 뺏고 나면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지 아십니까? 제발 남편한테 투자 좀 해요. 남편 자꾸 가르치고 해야 돼요. 남편이 집에 들어와서 자꾸만 비디오만 보고 하고 밥 먹고 나서 쓰러지려고 그러고, 남편들 다 그러잖아요. 혹시 누가 어디서 자기 끌고 갈까봐 무서워갖고 텔레비랑 소파랑 리모컨 묶어놓잖아, 되게. 혹시 떨어지면 죽을까봐 벌벌 떨고 있잖아.
남편한테 투자를 해야 돼요. 어떤지 아십니까? 저녁 시간에 이렇게 텔레비만 보고 있지 말게 하고 뭔가 공부도 하게 해야 되고 어떤 분은요 남편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중국어를 투자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회사 중국으로 옮겨가게 되면서 남편이 아주 좋게 잡을 그 전환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줬어요. 얼마나 좋아요? 남편이 나이 52여지 더 힘있게 살 수 있으면 그처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근데 대부분 아내들이 어떤지 아세요? 남편도 아껴 쓰는 게 장땡이라고 생각해요. 무슨 자기 남편 용돈 1,500원 준다. 그게 자랑이요? 절대로 자랑이 아니에요. 그래. 그럼 어떤지 아세요? 남편은 용돈 1,500원 주면서 아들은 또 어떻게 해요? 펑펑 주고 과외시키고. 이 거꾸로 됐어요. 제일 허무한 투자예요. 그거 과외시키는 거 하지 말아요. 제발. 남편이나 과외시켜요. 그 애는 과외시켜봤자 그거 딴 여자 좋은 일만 시키지. 우리한테는 돌아오도 안 하고 그거. 여러분 부부가 함께 평생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에게 투자하고 서로 지원을 해야 되는지 생각하세요. 여러분요 부부는 젊었을 때 만나서 서로의 젊음을 뺏어먹고 사는 사람들이 아래예요. 나이 들어가면 서로 지원을 해줘야지 진짜 부부죠. 서로 나이 들어가는 거 서럽지 않게 지원을 해야 돼야 부부지. 서로 젊음을 빼먹는 게 부부가 아니잖아요. 근데 정말 서로 지원 안 해요. 자꾸 지원해야 돼요. 나한테도 투자하고 내 남편이라는 컨텐츠에 투자하고 내 아내라는 컨텐츠에 투자해야 돼요. 제가 지금 저희 홈페이지에서 이제 나중에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시려면 어쨌든 김미경 치면 인터넷에서 다 우리 홈페이지 안내되니까 홈페이지에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게 있어요. SOS 김미경 원장님이라는 코너가 있어요. 사람들이 저한테 그렇게 뭔가 이렇게 솔루션을 제공받기를 원하시나 봐요. 거기에 올라온 글 중에서 하나를 소개시켜드리면 저는 정말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결혼해서 어렸을 때 아주 남편과 결혼해서 10년 내내 남편이 자영업을 해요. 조그만 공장을 하는데 직원들 매일 밥 해주고 직원들 으쌰 해주고 격리비까지 다 보면서 10년을 일을 했어요. 근데 남편한테 자기 공부 좀 하고 싶다 그런 거예요. 공부 엄청 잘했는데 여성을 갔어요. 여상에서 거의 맨날 전교 1등하고 공부 잘했대요. 근데 집안이 어려워서 가난으로부터 도망치듯 결혼했어요. 남편이랑. 그리고 자기 꿈이 공부야. 나 이거 뭔가 꼭 하고 싶다는 생각을 막 했었어요. 근데 정말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이게 제 책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잘 들어요. 어쨌든. 이제 제 차를 샀대요. 읽었어. 그래갖고 막 꿈이 벌렁벌렁 하더라고요. 뭔가 다시 시작하고 싶다. 애 셋이나 있는데. 대학에 입학 원서를 냈대. 시험을 봐서 붙었어요. 대전에 있는 대학에. 남편한테 얘기를 했어요. 대전으로 나 대학 가게 내려가게 해달라. 빵기도 않게 이분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남편이 들어서 가슴이 찔릴 만한 구절을 계속 졸졸 쫓아다니면서 읽어줬대요. 집에서고 회사에서고 차 안에서. 남편이 나중에 지겨워. 야야 내놔봐. 그래서 나중에 그분이 읽어보더니 한참 있다가 가라. 이제 네 차례야. 네가 나 10년 지원해줬으니 내가 당신 10년 지원해줄게. 얼마나 아름다운 부부예요. 서로 으쌰으쌰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서로 뺏을 생각하면 안 돼요. 서로 지원을 해줘야죠. 그래서 가정에 있는 돈 10%가 탄력적으로 서로의 꿈 혹은 서로의 비전에 대해서 지원이 돼야만 됩니다. 이게 진짜 저는요 CEO라고요. 엄마가 CEO처럼 움직인다는 건 이런 개념이에요. 그냥 애껴 쓴다고 다가 아니에요. 애껴 쓰면 뭐라 또 한 번에 질러갖고 딴 데다 쓸데없는 데 죄쓰면서. 정말 내 남편 내 아내 성인 된 사람이 더욱더 멋있게 살 수 있도록 서로 지원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 보십시오. 25살 때 배운 거 갖고 평생 못 버텨요. 불가능해요. 다 버틸 수가 없어요. 25살 때 한 번 그렇다고 생각한 거 갖고 70대까지 그렇다고 그러려면 제일 센 게 뭐가 써야 돼요? 우길러면. 그렇죠. 고집이 제일 써야 돼요. 그래갖고요. 생각 안 바뀌고 안 배우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고집이 덕지덕지 이렇게 다 붙어 있어요. 아주 무섭게요. 얼굴이. 나이 70대도요. 존경할 만한 소리 하시는 분들을 보면요. 얼굴이 투명해요. 생각이 그때그때 탄력적으로 바뀌어가면서 원칙은 만들 때 수용은 기꺼이. 얼마나 멋있는 사람들 많은데요. 우리 그렇게 늙어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10%입니다. 자, 20만 원 어디다 갖다 쓸까요? 보상이에요. 보상.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봐요. 여러분 불쌍해 안 불쌍해요? 얘기해봐요. 불쌍해. 스스로가 불쌍해 안 불쌍해? 나는요 내가 엄청 불쌍해요. 나는. 우리 고 2학년짜리 딸이 두드러기가 한 번 나면요 걔는 눈 아래 나고요 목 속에 나요. 그래갖고 기도를 막히면 잘못하면 숨이 차면 죽는데요. 학교에서도 한 번 두드러기가 목 안에 나왔고 애가 이게 숨을 못 쉬어갖고 지금 119에 실려왔어요. 어느 날 새벽 3시에 또 두드러기가 기도 속에 난 거예요. 막 애가 숨을 못 쉬고 눈이 뻘개갖고 뒤집어지려고 그러더라고. 막 정신없이 119를 해갖고 병원에 갖다 입원을 시켰어요. 입원시킨 시각은 5시였어요. 저는 8시에 지방에서 강의가 있었어요. 애 다 죽어가는데
여기저기 수배를 해갖고 회사 출근 안 해도 되는 사람 하나 갖다 박아놓고 나는 다시 회사로 가갖고 뭐 할게요? 화장했어요. 강의 가려고. 화장을 하는데 눈화장이 안 돼요. 자꾸 울어갖고 얘가 눈이 뻘개져갖고 자식은 기도가 아파서 뒤진다고 나한테 일하는 자는 앉아갖고 눈화장이 나고 앉아있고 저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되게 불쌍하다니까. 저는 강의를 하기 위해서 책도 엄청 많이 읽고요. 직원들 20명 다독거리기 위해서 신경 쓰는 거 엄청 나고요. 하루에 4시간밖에 안 자기 시작한 지 7년 됐고요. 굳이 단련하면서 살아요. 굉장히 단련하면서 살아요. 그리고 또 이번에 또 공부하러 대학원 또 하나 들어가고요. 몰라 왜 이렇게 먹고 살았지 몰라. 보상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보상을 좀 해야 돼. 이런 식으로 365일 미친듯이 살고 12월 30일을 찍고 똑같이 1월 1일 또 살아주고 이러면 사람 환장하지 않겠어요?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다 불쌍해요. 사실은 태어난 것 자체가 불쌍할 수도 있어요. 엄청 열심히 살지 않으면 안 돼. 왜? 태어났다라는 건 자전거 바퀴 위에 올라탄 거예요. 그래서 어떤지 아세요? 페달을 계속 굴러야 돼. 안 밟으면 어떻게 해요? 안 굴르면 떨어지는 거예요. 태어난 건 자전거 바퀴에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올라갔잖아요. 빨리 밟느냐 천천히 밟느냐 차이만 있어요. 속도 조절은 우리가 해야죠. 근데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요, 느리게 밟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우리 다 빨리 밟아야 돼요. 언제부터 느리게 밟아요? 75세부터. 그땐 천천히 가요. 너무 노인네가 나보다 빨리 가면 나른들한테 미안이야. 젊은 애들 빨리 가라고 그러고 우리는 천천히 가야 불쌍한 사람이 보이죠. 빨리 갈 땐 불쌍한 사람이 눈에 안 띄요. 지가 불쌍해서. 천천히 가다 보면 아유 저 사람도 안 됐네 도와줘야지. 그래서 나이 들면 많이 도와줘야 돼요. 천천히 밟으면서. 빨리 젊을 때는 빨리 가줘야 되고요. 불쌍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도 제발 자기 자신에게 보상하세요. 저는 한 달에 1년에 한 번씩 꼭 우리는 보상을 해요. 남편이랑 저랑 같이 보상 여행을 떠나는데 애들 다 두고 우리 둘만 딱 떠나요. 왜냐면 애들 데리고 가면 여행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보상 워크샵이라 부릅니다. 얼마 전에도요, 가까운데 일본으로 저희 남편이랑 둘이서 보상 워크샵을 갔다 왔어요. 그걸 꼭 가야 되는 이유는 정말은 우리 남편이 보상받아야 돼요. 왠지 아세요? 세상에서 참으로 안 된 사람이 우리 남편이에요. 다른 사람은 다 그래요. 아우 김미경 씨 남편 좋다. 부인이 돈도 잘 벌고. 여러분 좋겠어요? 여러분 어떤지 아세요? 한국에서 그래도 남자가 그래도 가장이 이런 교육 엄청 받은 남자가 자기보다 훨씬 바쁘고 자기보다 맨날 늦게 들어오고 자기보다 돈도 엄청 많이 버는 여자랑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여러분이 살아봐요. 좋은가? 힘든 거요. 얼마나 많이 마음 비우고 도와줘야 되는지 아세요? 그래서 나는 우리 남편 안 됐어요. 거의 일본에 갈 때 제가 늘 저는 여행 가면 꼭 쓰는 방법이 뭐냐면 우리 남편은 폼을 최대한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하는 방법. 첫째, 돈을 10원도 안 가져간다. 그래야 돼. 지갑도 놓고 간다. 여권만 챙겨갖고 가는데 우리 남편은 얼마나 폼을 잡으려고 그러면 외국 여행 같은 데 가잖아요. 이제 밖으로 여행을 가죠. 그럼 저를 애 취급을 하려고 그래요. 왜? 그래야지 남편의 권위를 확 한 번 잡는 게 거기 나간 김에. 한국에서는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제가 유명하니까. 어디 시장 같은 데 가서 사람들이 막 사인해달라 그러면은요, 그 사람은 옆으로 슬금 빠져요. 여권도 가방에다 너 또 잊어버리면 큰일 나지 말고 또 이런 데서. 그러면서요, 여권을 자기 가방에 넣어. 그러면 여권은 내가 잊어버리면 큰일 나지만, 만약에 여권이 그 사람 가방에 들어간 순간 나는 그 사람을 잃어버리면 끝장이 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뭐라는데요? 빨리 쫓아와. 그러다 큰일 나려고 그러면 막 나는 계속 이러고 쫓아다녀야 돼. 얼마나 폼을 잡는지. 돈도 그 가방에 다 들어있고. 그래서 뭐 같은 거 이거 맛있겠다 사줄래? 먹어. 아주 대단해요. 절대 권력자지. 맛있냐? 그러면 저는 그때 딱 한마디만 하면 돼요. 여러분 남자들이 죽을 때까지 가장 듣고 싶은 말 고마워. 그 마디 한마디 들으려고 그렇게 죽을 고생한대요. 남자들은. 고맙다는 말 들으면 남자는요 너무 순진한 나머지 그와 유사한 짓을 반복해서 자기도 모르게 계속한대요. 맛있냐? 고마워. 너무 맛있다. 고마워. 이렇게 맛있는지 또 언제 다 알아냈어? 그럼 이 남자 뭐라는 줄 알아? 그럼 다음 달에 한 번 또 올래? 말도 못해. 그러면서 얼마나 서로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고 치유가 되는지. 여러분요, 가족이 가진 최고의 기능이 뭔지 아세요? 저 좀 따라해 주세요. 치유.
치유의 기능이에요. 아무리 밖에서 상처받고 와도 이 남자 보면 마음이 녹아야 되고 내 아내 보면 마음이 녹아야 되고 아무리 밖에서 상처받고 혼나고 와도 우리 엄마 보면 든든하고 그래야 가족이죠. 밖에서 상처받은데 집에 들어오면 더 핥혀놔. 그럼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가족의 가장 순기능, 최고의 기능은 치유거든요. 그래서 그 10%는요, 가족을 보상하고, 나를 보상하고, 나를 치유하는데 꼭 써야 돼요. 제일 좋은 게 뭐냐 하면, 저는 추천드립니다. 여행이요. 여행입니다. 왜 여행이 좋은지 알아요? 여행을 가면, 인생에 한 번도 보지 못한 곳을 가잖아요? 그럼 인생 내에 한 번도 안 가본 곳에 가서, 인생에 한 번도 못 봤던 걸 보게 되면요, 결국 잘 보세요. 그걸 보면서 인생에 한 번도 돌아보지 못했던 나 자신을 만나요. 그래서 여행이 좋은 거래요. 그래서 세계의 모든 석학들이 자녀 교육을 시킬 때 가장 추천하는 게 있다면 두 가지예요. 통찰력을 갖기 위해선 책을 읽어라. 인생에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너를 발견하기 위해선 여행을 떠나라. 이 두 가지예요. 그래서 급여의 10%를 가족들이 여행에 쓴다든지, 여기 결혼 안 하신 분들은요, 또 특히 자기 자신을 여행에 쓰는 거는 너무나 중요하다. 중요한 거 여행 갈 때 어떻게 한다? 빈 가방으로 간다. 제발 채워가지 좀 말아요. 무슨 한국을 아주 가방에 짐을 싣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 고추장, 마늘, 죄 싣고 그냥. 고추장 없으면 죽는 줄 알고. 그럼 여행도 아니죠. 그 가방 무거워서 못 뜨잖아. 얘 호텔에 있어. 가긴 어딜 가. 가방 무거워. 이러고 계속 호텔에. 이게 무슨 여행이야 도대체. 여행 떠날 때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빈 가방으로 가고 나중에 꽉 채워서 오세요. 제가 보따리 장사하라는 게 아니라요. 뭔지 아세요? 이쁜 옷, 귀한 옷 다 집에다 두고 가는 거예요. 신발 다 두고 가요. 가서 꼭 버릴 것만 입고 가세요. 다. 그래서 어떤지 아세요? 어느 나라건 제일 좋은 물건을 사려면요. 우리나라 백화점, 그 나라 백화점 다 똑같아요. 근데 밑바닥으로 내려갈수록 문화가 있어요. 우리나라 동대문 시장에 저기 같은 황학동 시장 같은데 외국도 다 있어요. 그런 데를 쫓아가서 거기도 얼마 안 해요. 그런 데는 그 사람 사는 게 죄 똑같다니까 지구촌이 하나도 안 틀린 거예요. 거기도 5,000원짜리 있고 3,000원짜리 있어. 그럼 그런 신발 하나 끼고 신어갖고 구슬 달린 거 이상한 애 같은 거 이렇게 신고 다니면 이상한 애가 되잖아요. 어? 그러면서 나 자신을 발견하는 거죠. 어? 고추장 먹으면서 발견이 안 된다니까요. 어우, 얘네는 어떻게 이런 걸 손으로 먹어 미쳤나 봐. 그러면서 먹다 보니까 맛있네. 이러다가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정말 아무리 그래도 쓸데없는 데가 맨날 호프집 가서 술 먹고 택시비 쓰고 이런 거 죄 먹으면요. 여행 가고도 나면 안 그래요? 그거 다 알뜰하게 해서 교육껏 해서 또 다른 나를 만나는 데다가 자꾸만 그 뭔가 발견을 하고 자기를 다른 장소에 들여다 놓으세요. 그리고 나머지 5대 1, 1, 3이라고 그랬죠? 그 나머지 3이 뭘까요? 이거 알아요? 여러분이 알아맞혀봐요. 뭘까? 예? 여러분 굶어 돌아가십니다. 이걸로 먹고 살아야 됩니다. 이게 용돈입니다. 이걸로 뭐 이제 차비도 하고 먹을 것도 하고. 가정경제도 이와 비슷한 비율로 조금 더 여러분의 지혜를 발휘해서 한번 짜보세요.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장 중요한 거 제가 말씀드렸죠. 정리하면 결핍이라고 했습니다. 결핍을 발견하는 즉시 내 문제를 발견한 거고, 내 문제를 발견했다는 건 나는 그게 문제라는 걸 인지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해결하고 싶은 욕구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욕구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밥 먹고 싶어? 그럼 밥을 먹을 때 배가 불러지는 거예요. 욕구는 정말 가장 원초적인 그 성공에 대한 단서예요. 자, 근데 욕구랑 뭐랑 같이 놀아야 돼요? 욕구와 시간이 같이 합쳐져야 돼요. 그 욕구가 있잖아요? 그럼 그 시간에 거기 가서 그걸 해야 돼. 그래야지 성공이 되죠. 여러분, 욕구랑 시간이랑 따로 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욕구랑 시간이랑 따로 노는 사람은 인생에 아무것도 못해요. 계속 공부해야지. 근데 책만 째려봐. 설거지 해야지. 근데 설거지 통만 째려봐. 이게 뭐가 돼요? 설거지가 돼요? 설거지를 해야지라는 욕구가 있으면 어떻게 설거지 통 옆에 가서 해야지 처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욕구와 시간을 항상 붙여갖고 같이 싸움을 붙이시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러면서 동시에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내가 버는 급여를 가장 현명하게 가서 쓰는데, 쓰는 그곳에 내가 가서 서 있다. 나의 행동이 추가된다. 그리고 나는 그걸 쓰면서 습관되고 훈련화되지는 하나의 인간으로서 성장해 나간다를 생각해 하신다면은 여러분들이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가 나오겠죠. 내일 하루는 어디 가서 무슨 돈을 쓸 건지, 내일 하루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순수한 결핍의 요소가 욕구로 발현되고 그 욕구가 시간과 만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십시오.
그런 하루하루가 모여서 1년이 되고 미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미래에 여러분 내부 안에 있는 작은 꿈틀거리는 모든 그 꿈들이, 욕구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가시화되고 뭔가 성과를 이뤄내시기를 제가 바라겠습니다. 올해는 거의 다 갔잖아요. 참 5대 1, 2, 3 이거 언제부터 할 거예요, 여러분? 이번 달에 또 카드값 많이 쓴 거 아니에요? 꼭 시작을 하셔서 성공적인 하루하루 또 성공적인 내년, 성공적인 미래 꼭 만드시기를 바라고 저의 메시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